안녕하세요. 무능의 음악여행 무능 스테파노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바로크 시대의 가장 거장 작곡가로 할 수 있는 안토니오 비발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. 안토니오 비발디는 1678년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출생을 했죠. 그리고 1741년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사망을 합니다. 비발디는 그 후기 바로크 시대 그 귀악 음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의 한 사람이죠.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사계라는 곡, 대표적인 비발디의 콘체르토이죠. 여기서 우리가 그 비발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요. 그가 활동했던 바로크 시대 음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. 바로크 음악이라는 거는 그 1600년 무렵부터 1750년에 이르기까지 그 시기의 음악을 가리키는 말이죠. 원래 그 바로크란 말의 어원은 그 포르투갈어의 그 균형이 잡히지 않는 진주라는 뜻입니다. 이게 그 미술 양식에서 빌려 쓴 말이라고 합니다. 이것은 그 당시 르네상스의 그 안정된 그 균형에서 떠나서 그 형식과 균형을 깨트리고 또 파격적인 또 강력한 그 표현을 중요 여기는 그런 독특한 양식을 말하죠. 바로크 음악의 특징은 여러 악기가 염주를 같이 하는 합주 소리를 대비하는 효과를 내는 것과 또 그 통주 저음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화성을 처음 시도하는 그런 것이 특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밖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으뜸화음이라든지 딸림화음, 그 중요한 화성으로 사용한 것들을 그 당시에 바로크 음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이 바로크 시대에 그 우리가 요즘 잘 알고 있는 메이저, 마이너, 즉 장조와 단조의 그 조성이라는 게 확립이 되었고요. 바로크 후기에 이르러서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작곡 기법에서의 그 박자법이 완성되는 그런 틀을 마련한 그런 중요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당시의 음악에는 그 성악곡이나 그 기악곡이 많지만 그 모음곡이라든지 또 소나타, 푸가 이런 뛰어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발전한 것은 오페라라고 할 수 있죠. 바로크 시대의 그 유명한 작곡가로는 이탈리아 출신의 그 스카를라티라든지 또 비발디, 또 프랑스의 라모, 독일의 시츠 등등이 있죠. 바로크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음악가는 뭐 역시 이 시대의 음악을 완성했다고 하는 바하와 핸델을 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바로크 시대의 그 오페라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겠습니다. 서양 음악에서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걸쳐서 오페라가 생겨났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음악사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탈리아 출신의 그 몬테베르디라는 같은 그 천재 작곡가가 나타나서요. 이와 같은 오페라 음악극을 발전시켰죠. 이탈리아에서 잇따라 일어난 그 베네치아 악파와 그 양대 악파죠. 나폴리 악파는 이 오페라 음악극의 형식을 완성했습니다. 즉, 뭐 서곡이라든지 또 오페라의 중요한 요소인 아리아라는 형식을 만들어냈고요. 또 우리가 아리아 이전에 부르는 말하듯이 노래 부르는 레시타티브라든지 등장인물의 그 내면적인 심정을 그 서정적으로 또는 또 드라마틱하게 아름답게 노래하는 그 아리아, 이게 이제 극이 진행되는 것도 이때 오페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 바로크 음악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요, 기악의 발전입니다. 당시 그 이전의 음악들은 주로 성악곡 위주의 음악이었죠. 그래서 악기들이 많이 연주되지 않았는데요. 이 시대에는 또 그 기악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음악에 걸어오는 성악 중심이 아닌 이제는 기악이 눈부신 발전을 일으키게 되죠. 특히 이제 뭐 피아노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건반 악기, 즉 그 당시 하프시코드, 이탈리아 말로는 챔발로라고 합니다. 또 클라비코드, 교회에서 연주되는 오르간을 위한 음악이 아주 점점 발전을 하게 되죠. 또 이제 스트링, 현악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챔버 뮤직이라든지 오케스트라의 세계도 점차 넓게 개척되어 나갑니다. 현악에서는 그 이탈리아 그 유명한 그 바이올린 제작자들이죠.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든지 과다니니, 이런 사람들이 그 정교한 악기를 만들면서 바이올린 연주법도 아주 차차 확립되고 발전돼 간다는 그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. 네, 이제 안토니 비발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. 어린 시절 그 이탈리아 고향인 브레시아를 떠나서 베네치아로 아버지와 함께 이주를 하게 되죠. 비발디의 아버지는 이발사였는데요. 뛰어난 아마추어 또 바이올린 연주자로 연주 실력이 아주 뛰어났다고 하죠. 그 당시에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성당 오케스트라의 그 정규 단원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. 1678년도 그 3월 4일에 태어난 안토니오 비발디는 당시에 너무 허약했다고 하죠. 그래서 그를 받아냈던 산파는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또 두려움에서 빨리 세례를 받게 해라,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. 비발디의 그 음악적 재능은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타났죠. 그는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아버지를 대신해서 교회 오케스트라에 들어갔고요. 베네치아 음악의
위대한 그 전통을 접하면서 성장해 나갑니다. 또 이 비발디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하죠. 그래서 그 당시 관습에 따라서 그 사제, 신부님을 보좌함으로써 소명을 준비했고요. 그동안 음악 공부를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1703년 3월에 그 사제 서품을 받은 직후에 오스페달레 델라 피에타의 바이올린 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스페달레라고 하는 것은 뭐 이탈리아 말로 요즘에는 그 병원을 오스페달라고 하는데요.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음악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로 그 여자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이었다고 하죠. 이 오스페달레 이 학교는 그 몇몇 뛰어난 그 베네치아의 음악가들을 고용하고 있는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재능 있는 그 원생들을 훈련시켰죠. 각자 그 도네이션 받던 기부금과 정기적인 이런 연주회 수익금을 운영되었는데요. 비발디는 이 연주회를 위해서 수백 곡의 콘체르토를 작곡했다고 합니다. 예, 이 바로크 시대의 그 비발디가 만들었던 초기 오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. 비발디는 그 초기의 오페라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 듯한데 이는 그 당시 그 사제로서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오페라 구조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요. 곧 그는 그 극장 지배인들로부터 많은 의뢰를 받게 됩니다. 예, 1715년에 프랑크푸르트의 시장이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 그 시장은 그 비발디를 일컬어서 기업가라고 했습니다. 이는 비발디가 굉장히 흥행적인 오페라를 많이 작곡했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었죠. 비발디가 작곡한 오페라가 총 몇 곡인지는 뭐 이제껏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. 한때 그가 작곡한 오페라가 50곡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 세 번째 작품에 대해서만 실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최근에 그의 발견된 편지에서 비발디가 작곡한 94곡의 오페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. 또 콘체르토라든지 소나타와는 달리 비발디 오페라는 한 번도 성공적으로 재공연된 적이 없었죠. 기껏해야 비평에서 성공을 거둘 정도, 그 정도의 뿐이었다고 합니다. 비발디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오페라, 즉 성악 음악을 쓸 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작품들의 음악적 가치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지만 그 과장된 레시타티브, 즉 음악 아리아 전에 말하듯이 대사하듯이 하는 레시타티브는 그 극적 흐름을 방해하고 있고 또 진부했던 대본은 오늘날의 창공들에게는 호소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. 또 그의 종교음악 역시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비발디가 오스페달레에 부임한 그 처음 10년 동안은 또 관리자 측과 비발디의 관계가 극히 좋았는데 근데 오스페달레 이름을 널리 알린 데 대한 그의 업적을 생각한다면 뭐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.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오페라 경연과 다른 곳에서의 그 지휘를 하는 이런 일 때문에 자국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되죠. 또 그에 대한 그 불평들이 이제 일기 시작했는데 사실 어떤 때는 그 몇 년 동안 베네치아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. 비발디는 그 오스페달레 측과 자리를 비울 경우에 한 달에 그 두 곡의 협주곡을 작곡에 주로 계약상하게 했지만은 관리자 측에서는 그가 직접 그 작품들을 또 작곡 외에 또 지도도 해주기를 바랬던 것이었죠. 근데 교회 당국은 그의 그 모든 활동들을 너무나 세속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그는 사제세법을 받자마자 어려서부터 알아왔는 그 심장 질환 때문에 그 미사에서 강론하는 것도 힘들어서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. 1730년에 이탈리아 그 페라라에서 오페라를 작곡하고 있을 때 그 교황의 대사로부터 중단하라는 명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. 이 때문에 이제 비발디는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입었죠. 그에게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충격을 하기에는 결정적인 일격이 되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자신을 방어하려는 그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었다고 합니다. 이로써 이제 그 비발디는 침체기를 맞게 됩니다. 비발디는 그 충격으로부터 회복되지 못하고 이는 무엇보다도 그의 그 많은 청중들과 팬들의 그 음악에 실증을 내기 때문이었죠. 1739년에 프랑스의 학자 그 샤를 드 브로스가 베네치아를 방문했을 때 비발디의 인기가 떨어진 것을 알고 굉장히 놀랬죠. 주변 사람들의 그 무관심에 실망한 그 비발디는 비엔나로 갔지만 불행하게도 1729년 트리에스테에서 만났던 후원자 카를 6세가 그가 도착한 후 곧 죽었죠. 오스트리아는 계속되는 전쟁과 와중에 휩쓸렸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요. 그러나 비엔나는 작품을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곳이었죠. 음악의 도시였으니까. 비발디는 그곳에 이제 결국 죽게 되고요.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고 합니다. 비발디는 사계 외에도 또 많은 가곡을 작곡했는데 그 중에 가장 또 유명한 곡이 글로리아라는 곡입니다. 이 글로리아라는 곡은 이탈리아 작곡가 알프레도 카젤라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고 하죠. 카젤라는 그 스케치체로 남아있던 그 몇 개 부분을 보필해가지고 1939년 9월 이탈리아 시에나라는 도시에서
비발디 페스티벌을 열게 됩니다. 그래서 본인의 지휘하에 이 글로리아라는 곡을 연주를 하죠. 지금까지 자료는 비발디는 적어도 그 3권의 글로리아를 남겼는데요.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듣고 있는 이 글로리아가 가장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. 합창 파트의 통일성으로 볼 때, 피에타 그 오스페달레 고아원 지적실이었던 그 젊은 시기에 작곡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작품은 이 글로리아는 총 12개의 그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. 아주 힘있는 합창과 서정적인 아리아, 또 폴리포닉, 우리가 말하는 그 다성음악이라고 하죠. 폴리포닉한 선법과 또 호모포닉, 단성음악의 선법, 또 극적인 패시지와 전원풍의 차분한 패시지, 이런 것들이 잘 또 대비되고요. 비발디의 그 풍부한 음악 세계를 전개하고 있고, 이탈리아 바로크 성악곡의 전형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. 예, 이 글로리아 총 12개 곡 중에서 우리가 오늘 3곡 정도를 감상해 볼까 하는데요. 첫 번째 곡입니다. 글로리아 인 에첼시스 데오. 이 곡은 뭐 우리가 잘 알겠지만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 영광, 이런 내용의 가사죠. 디장조의 4분의 4박자의 곡이고요. 악기 서주 이후에 합창으로 이루어지는 곡입니다. 글로리아 인 에첼시스 데오라는 가사가 계속 반복해서 끝까지 반복이 되는 그런 곡입니다. 네, 비발디의 글로리아 중에서 첫 번째 곡 글로리아 인 에첼시스 데오,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. 네, 비발디의 글로리아 인 에첼시스 데오 함께 감상해 보셨습니다. 두 번째로 감상할 작품, 또 이 글로리아에 들어있는 6번째 곡입니다. 노미네 데우스라는 곡입니다. 이 곡은 그 C장조이고 8분의 12박자로 되어 있는 곡입니다. 소프라노와 또 악기, 목관악기인 오보에 앙상블로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.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.
글로리아의 그 곡 중에 6번째 곡인 도미네 데우스 함께 감상해 보셨습니다. 마지막으로 글로리아 중에서 감상하실 곡은 7번째 곡입니다. 도미네 필리 우니지아니띠. 이 곡은 그 F장조의 4분의 3박자로 되는 곡이고요. 엘토와 그 베이스가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이렇게 연주하면서 이어서 소프라노와 테너가 또 받아 대응해서 연주하는 합창곡입니다. 예, 7번째 곡인 도미네 필리 우니지아니띠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. 네, 글로리아 중 7번째 곡이었던 도미네 필리 우니지아니띠 함께 감상해 보셨습니다. 다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감상할 작품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죠. 우리가 흔히 사계라고 일컬어지는 콘체르토입니다. 협주곡이죠. 그 사계라는 뜻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4시즌, 4개의 계절,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의미하는 것이죠. 예, 이 1725년에 작곡한 그 바이올린 콘체르토입니다. 이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곡이죠, 이 곡이.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가장 사랑받는 바로크 음악을 대표하는 곡으로 우리가 손꼽고 있습니다. 원래 이 곡은 본래 12곡이 포함된 화성과 창의 시도의 그 일부분으로 출판이 되었죠. 사계절을 묘사한 그 첫 4곡이 자주 연주됐고요. 현재와 같이 따로 분리돼서 이제 4개, 4개로 불리게 되어 있습니다. 사계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별로 총 4개가 3악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빠른 악장들 사이에 또 느린 악장이 하나씩 끼어져 있죠. 곡은 그래서 이제 봄 3곡, 여름 3곡, 가을 3곡, 겨울 3곡 이렇게 제목이 붙어서 연주가 되어집니다. 4개를 구성하는 4개 협주곡은 각 계절을 잘 묘사하고 있죠. 예를 들어 뭐 겨울 부분은 어둡고 우울한 그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. 여름 1악장 같은 경우는 천둥번개를 묘사하게 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 표현되고 있습니다. 그 4개는 작가를 알 수 없는 그 짧은 시, 그래서 소네트라고 하는 짧은 시가 계절마다 붙어 있습니다. 그것은 곡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죠. 이 소네트를 비발디 자신이 썼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. 4개 중 그 봄 1악장 알레그로, 협주곡 1번 마장조입니다. 작품번호 8번입니다. 우리가 이 곡을 첫 번째로 한번 감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.
네, 비발디 사계 중 봄, 일악장 알레그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. 두 번째로는 사계 중에서 이제 겨울 부분이죠. 겨울의 2악장 라르고 부분입니다. 이 곡은 굉장히 멜로디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이게 바로 사계의 겨울 2악장이었구나. 요즘 대중 팝에서도 같이 차용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. 아주 귀에 익숙한 멜로디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.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2악장 라르고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. 네, 비발디 사계 중 겨울 2악장 라르고 함께 감상해 보셨습니다. 이렇게 바로크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안토니오 비발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의 생애와 작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네,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.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